벌거벗은 조선 귀신사. 오래전 충청도 한 마을에 금술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원인 모를 큰 병에 걸려요. 어서 약 드세요. 하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 이 아내의 애타는 마음이 하늘에 전해진 걸까요? 아내는요, 한 스님으로부터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세가 나아질 겁니다. 스님이 말한 그 약의 정체. 약의 정체는 바로 시체의 다리 한쪽이었습니다. 그걸 먹는다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어이구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스님은 오늘 밤 덕대골에 시체가 새로 들어오니 그때를 놓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덕대골? 덕대골? 그 무덤 아니면 공동묘지 맞습니다. 무연고자 또 전염병에 걸린 시체처럼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그 시체를 가마니에 싸서 나무 위에 메어 올려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마니에 싼 그 시체를 덕대라고 불렀어요. 덕대골은 그런 덕대가 여럿 있는 곳을 속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동묘지보다 몇 배는 더 으스스한 공간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왜냐면 공동묘지는 다들 이렇게 안에 이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매달려 있는 이런 건데 게.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 하죠.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스님이 큰 결심을 한 아내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이고 사라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동현이 형 아 진짜 정말 동현이 형. 아 진짜 형.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저 괜찮은데 저는 약간 바지가 흥건하긴 해요. 예, 괜찮긴 한데 예. 달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덕대골로 향합니다. 덕대골에는요, 가마니에 쌓여진 시체들이 잔뜩 널려 있었죠. 아내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패하지 않은 시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우야. 그리고 드디어 이 스님이 말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를 발견해요. 아내는 그 서슬프런 이 낫을 들고요, 시체의 다리를 베어냅니다. 가지고 이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가방 같은 거. 거기다 넣어서 얼른 도망가야죠.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아내는요, 다리 한쪽을 소중히 품에 안은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어떤 소리 때문에 결국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시체는 다리를 내놓으라고 외치면서 외다리로 아내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너무 무서운 이 아내는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곧장 가마솥에 물을 붓고요. 그 안에 힘들게 가져온 그 시체의 다리를 넣습니다. 그러자 주방문을 부술 듯 들려오던 이 소리가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남편한테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 남편한테 간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것 같아. 간 거예요? 이미 늦었으니까. 늦었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삶은 다리를 먹였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병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난밤 그 시체의 다리를 넣고 삶았던 가마솥 뚜껑을 열어봅니다. 아우. 그런데 가마솥 안에는요, 그 시체의 다리 대신 우리가 봤던 동자삼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럼 선생님 그럼 다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지난밤 아내가 가마솥에 시체의 다리를 넣은 건 맞지만 아내의 큰 희생에 감동한 하늘이 시체를 동자삼으로 바꿔준 겁니다. 결국은 산삼달인물이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보통 동자삼 설화라고 부릅니다. 대개 병든 부모나 남편의 목숨을 살릴 방도를 찾다가 주인공이 자신을 희생하면 하늘이 시련 끝에 동자삼을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시체 훼손과 인육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죄의식을 씻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 인육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는요, 사실 이렇게 설화로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요, 인육과 관련된 정말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1576년 6월 26일 선조가요, 끔찍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짜기에 잇따라 있으므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네, 이 뉴스면은 그럼요. 왜 그렇게 했지? 당시 조선은요, 정말 끔찍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온 국토가 말라 비틀어질 지경에 다다랐죠. 게다가요, 창질,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병, 이게 동거예요. 이런 와중에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창질에는 인육과 사람의 장기가 명약이다. 에이? 그러니까 즉 피부병을 낫게 해주는데 인육과 사람의 장기가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아. 그래서 일부 흉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장기만 빼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피부병 나으려고 그 사람을 매달고 그냥 그 장기를 먹은 거야. 그 당시에 너무 이런 게 뭐 증명도 안 되고 약도 없다 보니까 그럼 막 인육 먹고 이런 게 좀 당연시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사건 외에도 아이를 유기해서 손가락을 잘라 팔거나
불법 장기 매매와 관련된 사건은요, 사실 조선시대 내내 일어났습니다. 인육이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인간의 잘못된 믿음으로 생겨난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죠. 그 어쩌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뭐다?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또 인생을 배우네요. 쌀독에 쌀을 아껴보려고 도를 넘는 욕심을 부리다가 부인의 소름 끼치는 비밀을 목격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 마을에 돈 드는 일이라면 손을 벌벌 떨 정도로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끔찍하게 돈을 아꼈냐면 어느 날은 남자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라고 윽박지르며 자기 부인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저 죄송한데 방금 주먹 날라갈 뻔했어요. 바지 괜찮아요, 바지? 미안해요. 이유 없이 촉촉합니다, 그러면. 예. 가뜩이나 촉촉한데. 예. 야. 자,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 남자가 부인을 야박하게 내쫓은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사치를 했어요. 맞아요. 돈 너무 쓰니까. 너무 흥청망청. 예. 아까 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밥을 많이 먹어서. 오호. 쌀 아껴야 돼. 예리하십니다. 바로 부인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쌀을 축낸다는 이유였어요. 남자는 쌀이 빨리 줄어드는 게 아까워서 먹성 좋은 부인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버렸던 겁니다. 밥 잘 먹으면 좋은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내리며 어두컴컴한 날이었어요. 문득 남자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마당을 쳐다봤는데 저기 열린 대문 틈 사이로 새하얀 손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하얀 손의 주인은 대문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피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에서 남자의 눈길을 확 끈 건 바로 입을 다 벌려도 밥숟가락 끝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조그마한 입이었습니다. 엄청 조그만네요.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는 입이 작으니 밥을 적게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여자에게 혼사까지 제안을 하죠. 야, 입이 작다고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여자는 오갈 곳 없는 처지였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의 혼사 제안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입 작은 여자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된 남자. 그는 두 번째 혼인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새 부인은 밥알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적게 떠서 입에 넣었으며 몇 끼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일손은 늘었는데 입은 하나 아낄 수 있으니 참으로 좋구나. 새 모이만큼 먹는구나. 하나씩. 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은 기이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아,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구나. 부인이 저리 밥을 못 먹는데 쌀이 왜 이렇게 빨리 바닥나지? 쌀독에 쌀을 채워놓고 또 채워넣어도 쌀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오, 왜지? 엄청 적게 먹는데 쌀은 빨리 사라지네요. 근데 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는 부인이 자기 앞에서만 밥을 잘 못 먹는 척하고 뒤에서는 엄청나게 먹어대는 게 아닐까. 또 부인이 곡식을 뒤로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남편은 부인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합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볼일을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곧장 다시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와 부엌 근처에 숨어 있었죠. 그러자 잠시 후
남편의 의심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야, 맞네. 얼마나 밥을 많이 하는 건지 쌀 붓는 소리가 한참이나 들렸어요. 그럼 그렇지. 부인이 나 몰래 먹고 있었구나.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부엌문을 확 젖히려고 문고리를 잡은 그 순간 부인이 그 뜨거운 밥을 입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응? 잠시 후 부인의 정수리가 거대한 입처럼 쫙 너무 싫어. 크게 벌어지더니 밥을 냉큼 받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에 거대한 주둥이가 달린 귀신이었던 거예요. 와, 어쩐지 먼저 찾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기괴한 광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내가 본처를 각박하게 쫓아낸 그 죄로 나한테 귀신이 붙었구나. 맞아.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밥을 허겁지겁 머리로 받아먹던 귀신과 그의 눈이 마주쳐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먹어버렸네. 집에 쌀을 아껴 보려다 집에 귀신을 들이고 만 구두쇠 남편. 아주 최악의 슬픈 엔딩을 맞이했습니다.